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 6월 이맘때 딱 오늘이었을 겁니다. 이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사건으로 표현된 적도 있었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 당 대표가 30대 당 대표가 선출된 아주 이 국회 영선이죠. 영선 대표가 또 거기다 선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당시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당 조직이 운영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당원 교육,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아마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이 발언과 최근 발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도훈 의원님? 지금 보면은 뭐 지선도 이겼고 대선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지난해 6월에 했던 이 당 대표로서의 했던 이 발언과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우리 정치에서 이준석 대표만큼 빛과 그림자가 확실한 정치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0대 영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떻게 30대 청년을 대표로 세운단 말인가? 저 당은 끝난 줄 알았더니 저 당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것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두 번째, 대표로 들어서서 대변인 토론 배틀, 그다음에 우리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적성 검사, 자격 시험 같은 그렇습니다. 걸 봤죠.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성과를 이어가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업적보다는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그림자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느냐. 윤석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한때 50%가 넘는 기록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2번 가출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 번도 처음에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도움이 됐냐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 자꾸 갈라치기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되는 건가? 왜 이대남과 이대녀를 가르고 2030과 4050을 가르려고 하는 건가? 네. 정치는 통합인데 왜 자꾸 가르려고 하는 거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타일의 문제라고 할까, 성품의 문제라고 할까, 모두가 이렇게 기대했던 스타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당에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공격도 하고, 너무 소통과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쌓여서 빛과 그림자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법적으로 이제 이른바 성 관련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24일 날 이제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잘 처신을 해 나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진행될 간담회에서 이제 위원님이 분석해주신 빛과 그림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불거진 갈등이죠.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을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네, 보는 사람들도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30대 당대표와 이제 60대 5선의 중진 의원 간의 이런 감정 싸움이 섞인 듯한 설전을 보면서요, 차장님. 네. 사실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당권 다툼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의 어떤 이제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영선 당대표 출연 이후에 영선 대통령 후보, 영선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가 지금까지 어떤 기존의 어떤 성장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탄생하는 신호탄으로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당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당대표는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두 번의 그 전국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승장이다라는 이미지가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이제 아주 큰 업적이자 빛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어떤 중진들과의 언쟁 이런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과거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것이 이제 심한 당권 투쟁으로 확산이 돼서 어떤 당의 내분으로까지 만약에 이어진다. 이렇다면 통합해야 될 그 리더인 당대표가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빛이 더 많아질 것이냐 아니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질 것이냐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방송사의 라디오에도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관계가 정진석 부의장이 얘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그리고 당 대표는 당의 서열 1위다 이러면서 이제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이니까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취임 1주년이니까 좀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 제 좋아하는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정치 게이머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은 좋지만 뭔가 정치,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취임 시기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시기에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것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은 부여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적절하게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정권 교체 성공했고 사실상 안정적인 어떤 국면을 이끌어가는 당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정의 어떤 협력 그리고 당내 통합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오늘 인터뷰 말씀하셨지만 내용의 속성들을 보면 굉장히 싸움닭처럼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어떤 이 논쟁의 그 수위를 보면 네. 굉장한 수위를 넘나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자막 나가는데 저거 그러니까 저런 지금 단어를 나가도 되는가 싶을 쓰는 정도로 것들이 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년보다 향후 1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임기 2년짜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윤 정부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하나의 당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도 문제인 거고요. 거기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논란이 온다 그러면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상 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어떤 논란이 그냥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의 어떤 갈등, 투쟁의 양상으로 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을 아끼고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를 같이 들었는데 사실 전해지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우려를 좀 나타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24일에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정진석 부의장과의 어떤 갈등들을 좀 증폭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증폭시켰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24일에 있을 윤리위원회나 어떤 이런 여러 당내의 어떤 입지 면에서 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갈등을 좀 확대시켜서 또 윤리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 부분을 좀 본인이 탄압받는 이미지로 좀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진석 부의장이라는 분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더 확전시키고 그리고 좀 세대 갈등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젊은 그 또 남성 대변인들이 이 싸움에 좀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갈등도 확대시키고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어쨌든 간에 그 윤핵관의 또 친윤 그룹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윤핵관 세력들로부터 본인이 좀 어떤 탄압을 받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을 계속 확전시킨 모양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당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잠잠해진 듯하게 보이지만 일단 2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윤리위원회 심판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 사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당내 갈등이 다시 또 수면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북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북 콘서트냐? 유승민 전 의원의 북 콘서트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정치 재개 행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와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굉장히 그 궁지에 몰린 것은 맞지 않습니까? 중진들, 뭐 친윤 그룹에 이렇게 포화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이런 결합된 모습으로 뭔가 세불리기를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유승민 죄송합니다. 전 대표가 뭐 그 정도의 세를 갖고 있는지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인지도 좀 뭐 의문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같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 분리되고 바른미래당 갈 때도 줄곧 정치 행보를 같이 왔었으니까 어느 정도 동지적 개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은 나에게서 좀 멀어졌고 이제는 뭐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동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깨끗이 승복하긴 했지만 선거 때 사실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 여파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했을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럼 정치를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또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고민이 많을 거고 거기에 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이미 전선을 어떻게 보면은 2030 대 뭐 4050 이런 식으로 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협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행사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들레라는 이제 모임 때문에 계파 갈등 논란이 불거졌고요. 사실 이 모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목소리 내고 또 참여를 의사를 밝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안 하겠다라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갈등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민들레로 인한 계파 갈등은 조금 일단락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요, 차장님. 이것도 역시 임시봉합이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화들짝 놀랐으면 이 윤핵관의 이 핵심 인물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브라더 이스 브라더 그래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형제 애를 과시하면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약간 필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정권 성공에도 약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까지는 공식적인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마땅한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의원들 사이에 뭔가 장 의원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으로 이제 민들레를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민들레가 만들어지면 크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와 윤핵 사이에 그 큰 대척점이 하나 있죠. 네. 만약에 민들레가 그 활동을 한다라고 치면 윤핵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 세력이 당내에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또 분화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팀을 구성해서 여야 그 대결을 해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내부에서 윤핵, 권선동 윤핵, 장제원 윤핵,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3분, 4분 오열되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뜻을 접고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어떤 그 힘을 좀 모아주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얘기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당내 갈등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 이런 메시지를 그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했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당장 이번 달 말인가요? 이번 달 말부터 당정대라고 해서 옛날에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로 바뀌었으니까 당과 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지도부가 만나서 뭐 정책, 여권으로서 밀고 나갈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회의를 정례적으로 이제 가지겠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민들레에서 촉발된 어떤 이 친윤 그리고 이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한 몸처럼이라는 단어가 사실 핵심이에요. 한 몸처럼 우리의 국정을 좀 지지해주고 거기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굳이 생각을 그 발언이 하거든요. 소개되고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영선 대통령, 비정치인의 대통령이 갖는 일종의 구조적인 결함이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들레라고 얘기하지만 친윤 그룹, 즉 윤 정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당내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그룹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뭐 윤 대통령이면 윤 대통령, 윤핵관이면 윤핵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또다시 개파 정치의 흐름으로 비춰지고 이거를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참여를 안 한다 그래도 이것은 작동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유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흐름이 네. 딱 윤 대통령의 어떤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정이 불협화음의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 어떤 견제적인 세력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향후 1년이라고 그러지만 이 지도부를 계속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민들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표를 옹립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해야 되는 어떤 구심점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지만 저는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당연히 윤 대통령은 그들의 어떤 친위 그룹이 당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국회 입법 과정까지 연결이 돼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어떤 화라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민들레가 민심 들어볼래 이 준말 민들레인데 민심 들어보기도 전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들레도 그렇고 그 이준석, 정진석 두 분의 뭐 갈등도 그렇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하고는 완전히 뭐 별개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또 대통령실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려스럽고 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죠.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경제 안보 위기는 창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기둥이 흔들흔들할 정도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부의 정책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저 반도체 한번 키워보겠다 해서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당에서 반도체 얘기 한번 합니까? 당권 다툼이나 하고 있죠. 민들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윤석열, 장제원 두 분의 관계가 그 장제원 의원이 제가 민들레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그 상황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이준석 뭐 갈등에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윤 대통령이 일단 그 가만히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있으면 말 그리고 행동이 아마 뒤따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당이 이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이제 예고한 상태에 대한 비판인 건데요. 뭐 정부 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이 오만함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런 비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너무 나간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 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법치주의상에서 본다면 즉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하위 법령으로 뭐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시행령들은 그 위에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사실 시행령만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는 그래서 입법부를 우회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를 패싱하게 되는 것이고 법으로 개정해야 될 것들을 시행령으로 교묘히 바꿔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사실 법무부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정부조직법이라는 상위 법을 본다면 그 법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서 하위법인 시행령을 바꿔서 갑자기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권한 그리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어도 하위법령,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평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투쟁 상황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